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라 사원의 마지막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대 갑옷의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나는 산속 폐사찰의 문을 열었다. 문은 이미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상했다. 이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이름을 말하길 꺼리는 장소였다. 문을 여는 순간 철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낡은 문짝에 달린 쇠장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불지 않았다. 나는 손전등을 켰다. 빛은 습기찬 공기 속에서 흐릿하게 퍼졌다. 사찰 안쪽에는 불상이 아닌 낯선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한 갑옷. 조선 초기 무관이 입었을 법한 철갑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갑옷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비어 있음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누군가 들어 있었다가 방금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그 갑옷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내 이름은 한서진이다. 문화재 복원연구소에서 일하는 기록조사원이다. 갑옷을 발견한 이유는 단순했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던 조선 중기 사찰 문서 한 장.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산중 무기 우치의 갑주 하나, 사람을 잃고도 사람을 찾는다. 의미를 정확히 해석한 사람은 없었다. 무기 우치, 기운이 없는 갑주, 혹은 숨이 없는 갑옷. 기록 하단에는 붉은 먹으로 덧칠된 경고가 있었다. 입지 말 것, 부르지 말 것, 이름을 묻지 말 것. 나는 그 경고를 학자적 과장이라 생각했다. 그 판단이 모든 시작이었다. 사찰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상태였다. 지붕은 무너졌고 마루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다. 그러나 갑옷이 놓인 방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다. 먼지가 없었다. 거미줄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매일 이곳을 닦고 있는 것처럼. 갑옷 앞에는 작은 나무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부적이었다. 부적에는 일반적인 한자가 아닌 무당들이 쓰는 고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양을 알고 있었다. 혼백 봉인문, 죽은 자의 혼을 가두는 문양이었다. 그 순간 갑옷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딸각,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아니, 누군가 안에서 움직인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손전등 빛이 흔들리며 갑옷의 가슴 부분을 비췄다. 그곳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의 심장 위치에 붉게 녹슨 자국. 마치 오래전에 피가 흘렀다가 말라붙은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마을 여관에서 묵었다. 여관 주인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내가 짐에서 꺼낸 스케치북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그림 그리지 마세요. 왜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걸 그리면 따라옵니다. 나는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새벽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꿈이었다. 나는 갑옷 안에 서 있었다. 어둡고 차가운 철의 내부. 숨을 쉴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번엔 내 차례냐?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다. 갑옷 안쪽에서 손이 나를 붙잡았다. 손은 없었다. 분명히 없었는데도 붙잡혔다. 그 순간 철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침이 되었을 때 여관 주인은 나를 보자마자 문을 닫았다. 어젯밤에 누가 왔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데 복도를 걷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 소리였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갑옷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산을 내려가지 못했다. 마을 버스는 오지 않았고 전화 신호는 사라졌으며 하늘은 하루 종일 흐렸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 내 배낭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각, 딸각.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없었어야 할 것이 들어있었다. 작은 철제 손목 보호구,
조선 무관의 갑옷 일부였다. 안쪽에는 붉은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한서진. 나는 배낭을 떨어뜨렸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손목 보호구는 분명 내가 가져온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붉은 글씨는 잉크가 아니라 말라붙은 피처럼 보였다. 나는 즉시 여관을 나섰다.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장승들. 그 얼굴에 밤새 누군가가 칠을 한 흔적이 있었다. 검붉은 색의 선이 눈과 입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선들은 문양을 이루고 있었다. 부적과 같은 형식. 그러나 봉인이 아니라 마금의 문양이었다.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을 막는 문양.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철이 바닥을 긁는 소리.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철컥 철컥.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본능이 말했다. 지금 뒤돌아보면 끝이라고.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신당은 이미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향 냄새가 진하게 퍼지고 있었다. 무당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흰 무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자락은 오래된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눈은 나를 보지 않고 내 어깨 뒤를 보고 있었다. 하나가 다시 돌아왔구나. 무슨 말입니까? 무당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순간 손목 보호구가 스스로 움직였다. 철이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무당이 낮게 중얼거렸다. 입지 말랬거늘, 부르지 말랬거늘. 저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니야, 네 피가 불렀다. 무당은 나를 신당 안쪽으로 끌고 갔다. 바닥에는 거대한 원형의 진이 그려져 있었다. 소금과 재, 그리고 말린 피로 그린 혼진. 중앙에는 빈 갑옷이 서 있었다. 언제 가져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사람의 형상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저 갑옷은 사람입니까?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었지. 하지만 죽을 때 제대로 죽지 못했다. 그녀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선 중기 이 산에는 무관 한 명이 주둔했다. 그는 전쟁에서 수십 명을 죽였고 마지막 전투에서 혼자 살아남았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마을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가족도 아이도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갑옷을 벗지 않았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피가 굳은 채로 사흘을 버텼다. 그리고 넷째 날 그는 스스로를 봉인했다. 무당들이 혼을 불러 갑옷 안에 가두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기 몸으로는 죄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의식은 실패로 끝났다. 혼은 가두어졌지만 비워지지 않았다. 그 이후 갑옷은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피가 이어진 사람, 혹은 죄를 이어받은 사람. 그런데 왜 하필 접니까? 무당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 무관의 성씨가 한이었거든.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네 집안 기록에는 한 줄이 지워져 있다. 그 순간 신당 밖에서 소리가 났다. 철갑이 걷는 소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의 소리. 무당이 외쳤다. 이미 시작됐어. 갑옷이 스스로를 모으고 있어. 갑옷의 팔이 움직였다. 빈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팔이 나를 향해 뻗었다. 거울처럼 광택나는 철판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러나 눈이 하나 더 있었다. 내 얼굴 뒤에 다른 얼굴이 겹쳐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이번엔 끝까지 입어라. 바닥에 혼진이 갈라졌다. 소금이 검게 타들어갔다. 무당이 피를 토했다. 도망쳐 입기 전에. 그러나 이미 늦었다. 손목 보호구가 내 팔을 끌어당겼다. 갑옷의 몸통이 천천히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 발을 그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 순간 산 전체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죽은 자를 부르는 장송의 소리였다. 종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귀가 아니라 뼈 안쪽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갑옷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철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살처럼 말랑했다. 마치 오래된 가죽이 숨을 쉬는 것처럼. 무당의 비명이 멀어졌다. 신당의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나는 다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기억 속에 들어가 있었다. 산은 불타고 있었다.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섞여 들렸다. 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 아니, 입혀져 있었다. 앞에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노인, 여자, 아이들. 누군가가 외쳤다. 역병입니다. 이 산에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팔이 움직였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갑옷이 먼저였다. 검이 내려갔다. 피가 튀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멈추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나 갑옷 안에서는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갑옷은 무기가 아니라 무기우치였다. 숨이 없는 대신 양심이 없었다. 장면이 바뀌었다. 무관은 혼자 산에 남아 있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갑옷을 벗으려 했다. 그러나 벗겨지지 않았다. 피부와 철이 붙어 있었다. 살과 살처럼. 그는 무당들을 불렀다. 이 안에 나를 가둬주시오. 무당들은 반대했다. 그럼 혼은 살고 몸은 죽습니다. 무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낫소. 의식이 시작되었다. 피, 북소리, 주문. 그러나 마지막 순간 무관은 두려워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그 찰나의 망설임이 의식을 어긋나게 했다. 혼은 봉인되었지만 죄는 남았다. 그 죄가 갑옷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는 거구나. 내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나는 끝내지 못했다. 그가 있었다. 얼굴 없는 무관. 네가 끝내라.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신당에 있었다. 갑옷의 절반이 이미 내 몸을 덮고 있었다. 가슴 철판 안쪽에서 심장 소리가 2개 들렸다.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오래된 것. 무당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방법이 없는 겁니까? 내 질문에 무당은 피 묻은 손으로 내 가슴을 짚었다. 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입은 자가 마지막 죄를 짊어져야 해. 의식은 해방이 아니라 계승이었다. 갑옷은 태워야 했다. 그러나 불로는 안 된다. 사람의 선택으로 끝내야 했다. 도망치면?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네가 다음 무관이 된다. 밖에서 다시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옷의 일부들이 신당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헬멧, 견갑, 다리 보호구 하나하나 나를 향해.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이 마지막 힘으로 말했다. 네가 죽여야 해. 무관을? 아니. 그녀의 시선이 내 가슴으로 내려갔다. 죄를. 나는 신당 뒤편 절벽으로 달렸다. 갑옷은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몸이 무거웠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절벽 아래에는 안개 낀 계곡. 무당의 목소리가 기억처럼 스쳤다. 끝내는 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나는 웃었다. 원래 기록원인데. 갑옷 안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두렵지 않느냐? 두렵다. 그럼 왜 뛰느냐? 나는 절벽 끝에 섰다. 누군가는 여기서 멈춰야 하니까. 그리고 몸을 던졌다. 떨어지는 동안 갑옷이 울부짖었다. 비명이 아니라 후회의 소리였다. 철이 갈라졌다. 문양이 찢어졌다. 마지막 순간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빠져나갔다. 2개였던 심장 소리가 하나로 줄어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에서 추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기적적으로 뼈만 몇 개 부러졌어요. 나는 가슴을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문양도 철도. 그러나 손목에는 얇은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갑옷의 끝이 스쳐 지나간 흔적처럼. 퇴원날 국가기록원에 보고서가 도착했다. 산속 사찰, 완전 붕괴, 문화재 없음. 그러나 문서 하단에 내가 쓰지 않은 문장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무기의 갑주, 최종 봉인 완료. 봉인자 미상. 나는 모니터를 껐다. 그날 밤 거울 속 내 어깨 뒤에서 아주 잠깐 철이 반사되는 빛이 보였던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갑옷에 대해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기록원에선 내 결정을 존중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주제 자체를 피했다. 그 산 말이야. 동료가 한 번 꺼냈다가 바로 화제를 바꿨다. 마치 입에 올리기만 해도 무언가가 따라올 것처럼. 밤이 되면 가끔씩 소리가 들렸다. 집안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잠들기 직전 심장이 느리게 뛸 때 철컥, 아주 작고 아주 익숙한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리지 않는 척했다. 무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끝낸 자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한 달 뒤 나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대신 기억이 깨어 있었다. 거울을 보면 아주 잠깐 내 어깨선이 조금 더 넓어 보였다. 비 오는 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욕실 거울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내 손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5이 아니라 4개였다. 병원에서 받은 내 CT 기록을 다시 봤다. 의사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 가슴 중앙, 아주 미세한 금속성 그림자. 판독 결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물질 흔적, 자연적 흡수 가능성 있음. 자연적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어느 날 국가기록원 서버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가 복구되었다. 조선 중기 군적 명부 불완전한 문서였다. 이름란에 한 글자만 남아 있었다. 한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입력하지 않은 주석. 갑주를 벗기 위해 이름을 버린 자. 나는 파일을 조용히 삭제했다.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산을 다시 찾은 것은 초겨울이었다. 사찰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서자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춥지 않았다. 바람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내 자세를 바로잡는 것처럼.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졌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제 됐지.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내 그림자가 잠깐 헬멧의 형태를 닮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정상적인 얼굴, 정상적인 눈. 하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 철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갑옷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이름을 묻는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철헉! 그 소리는 이번엔 확실히 들렸다. 바로 내 안에서.